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촌철님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석진 교수께서 다시 건강이 좀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함께 하실 수가 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촌철님들께 좀 알려드리면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석진 교수를 대신해서 오늘 특별한 분을 좀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위원님. 네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채권 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채권 시장 이야기니까 일단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한전채 얘기부터가 나오던데 뭔 얘기입니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홍기빈 소장님이. 예. 이번에 저 보통 이제 지금 채권 시장이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근데 이 사태 시작이 이제 유명한 거는 이제 그 강원도에서 그 김진태 레고랜드. 도지사께서 이제 그 사고를 치셨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거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올해 초부터 계속 문제가 된 건데 한국전력이 그 채권 발행을 폭발적으로 늘렸어요, 올해. 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그 발행을 했는데 그 전에 한 10년 동안 그 한국전력이 채권을 발행한 적이 한 10조, 뭐 11조 이 정도였었는데. 10년 동안. 예. 올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한국전력이 발행한 채권이 10월 초에 한 23조 정도 됐을 거예요. 올해에만? 예, 올해만. 와.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원인은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한국전력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채권 시장 전체 크기는 한 2,500조, 2,600조 정도니까 거기서 뭐 23조 정도 발행했다고 해서 뭐 절대 액수로 보자면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전력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 공기업이니까 채권에 이제 등급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이렇게 사과를 사러 가도 사과가 이제 극상등품이 있고 뭐 여러 등급이 있잖아요. 한우를 비유하는 게 더 좋죠. 그렇겠네요. A뿔, 투뿔 그런 뭐. 식이네. 그러니까 그러네. 투뿔 예. 먹어본 적이 없어서. 네. 예. 아무튼 네. 예, 좀. 그런데 이제 그 한국전력 채권이라고 하는 건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리플 A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서의 가격이란 건 보통 금리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제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올해 워낙 이 채권 발행량이 많으니까 네. 이게 그 트리플 A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금리랑 이제 채권 가격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10월에는 5.6%, 5.7%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5.7%면은 그 한우 A2 뿔인가 뭐 그거를 살 수 있는 판인데 네. 그럼 그것보다 이제 그 질이 낮은 그런 고기들이나 질이 낮은 채권들이 그 6%에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 등급이 높은 한전 채권이 지금 발행량도 많습니다만 갑자기 늘어나니까 요 그 높은 등급의 채권이 그 높은 금리로 그 돈을 가져가니까 다른 채권들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쳐다도 안 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회사들이나 등급이 낮은 회사들 좀 더 질이 안 좋은 고기들은 시장을 찾기가 힘들고 팔기가 힘드니까 자금 조달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지다가 그 연속성에서 요번에 그 김진태 사태도 터진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일단 근데 예. 그 황세훈 연구위원께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한전이 왜 이렇게 대량으로 채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최근에 이제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입니까? 네, 뭐예요? 한전 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채권들을 발행해서 외부로부터 이 자금 수요를 받는 거고요. 예. 지금 한전은 적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는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예를 들자면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지금 환율까지 높아졌잖아요. 따라서 연료를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원가가 엄청 올라간 네.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료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짝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아진 원가를 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적자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적자가 쌓이면
쌓이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경영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한전의 경영에서도 그렇게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적자 상태가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은 그 전력 도매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저거랑 똑같습니다. 한국전력도 어디선가 전력을 사 와가지고 그걸 파는 거잖아요. 근데 전력을 사올 때 도매 가격이 작년 말하고 올해 지금 상황 비교하면은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어요. 그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워낙 그 에너지 가격 원가 자체가 올라간 것도 있고 환율 문제도 겹쳐가지고 예. 3배, 4배가 올랐는데 이야.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요번에 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전기값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게 4%인가 그렇죠. 아주 미미한 정도죠. 이 전력 도매 가격이 오른 거예요. 원래 법으로 그러니까 그 상승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기 네.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고스란히 이제 적자로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올해 터진 사태입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한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혹시 한전은 채권을 더 반환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전체의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전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현재 그 서비스, 전력 공급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오늘 좀 주제는 채권 시장 이제 움직임인데 그 전에 먼저 한전 얘기부터 좀 감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해결 방법은 그럼 전기를 올리는 거 말고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전기 사용료를 올리는 거 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네. 물론 정부로부터 예를 들자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가격 통제,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 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적자 발생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따라서 보조금은 일시적인 완화 정책은 될 그렇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고요. 야, 근데 국민 살림살이도 너무 힘든데 여기다 전기를 팍팍 올려버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정부는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말 그대로 이제 가구가 이제 그 부담하는 전기료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격에 다 이게 반영이 될 테니까. 네, 그렇죠. 기업으로 공급되는 전기료까지 다 상승하고요.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나라들 어떻게 푸는지 그걸 조금 이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한전의 그 적자 사태는요, 사실은 에너지 위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권 시장의 경색 문제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은 원인은 에너지 위기가 나타난 건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소유구조 지배구조의 특성 때문에 이게 지금 채권 시장으로 압력이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이거를 적자를 갖다가 채권 시장에서 메꾼다.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적자라면 가령 이를테면 우발적인 이유에서 뭐 에너지 값이 크게 올랐다든가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공사 입장에서 그냥 채권을 발행해서 요 한 해 때우고 넘어간다. 그렇지. 이렇게 될 수도 소나기 피하기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거는 비단 지정학적인 불안뿐만 아니고 그 향후 다가오는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손을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에너지 위기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기 가격을 올리는 게 답이냐? 그럼 이제 사람들도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또 인플레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보통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에너지 가격은 올립니다. 전기 가격은 올립니다. 그거 이제 메꿔야 되니까. 근데 이러면은 이제 크게 당하는 약자들이 있잖아요. 네. 난방 자체가 어려운 독거노인분들도 계시고 이러면은 이런 취약계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미래 성장을 성장을 고려할 적에 꼭 살려야 되는 전략 산업들 있죠.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에너지 보조금을 줍니다. 네. 이건 재정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올리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 결합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그다음에 올해 벌어진 일인데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이게 사태가 좀 훨씬 더 근본적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국유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유화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꾸 그 공산주의의 기억을 떠올려서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거 뭐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회사 뺏는 그게 아니고 주식 그 소유 구조를 바꿔가지고 주식을 좀 더 사들이는 식으로 해서 이러면 이거를 그 전력 회사들을 갖다가 국유화하게 되면은
이 여기에서의 채무 구조라고 하는 건 국가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네. 이거는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이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채무의 구조 조정이 벌어지니까 이걸 통해서 채권 시장으로 이게 넘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가 예. 아니면 아예 그 전력회사 자체를 그 국유화해 가지고 국가 채무로 해결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부채 구조라고 하는 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고스란히 채권 시장에서 채권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보이니까 채권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패닉이랄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경색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한전 문제가 당장 뭐가 풀릴 것 같지는 않고 이러면 한전은 계속 그러니까 그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러면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 그럼 잠깐 쉼표 찍고 이런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마저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위원님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 채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금리는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사태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레고랜드는 일단 채권 시장이랑은 약간은 이제 물론 바로 옆에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CP 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강원도가 이제 레고랜드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이제 설립을 하죠.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레고랜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생각보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익이 잘 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가 점점 이제 늘어가는 구조였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ABCP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기업 어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 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ABCP를 발행할 때는 신용 등급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보증을 섭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서죠. 그러면 신용 등급이 이제 회사채 시장으로 말하면 트리플 A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CP에서는 이걸 이제 A1 등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자체가 보증하니까 예, 지자체가 보증을 하니까 부도날 일은 전혀 없다. 그리고 지자체 뒤에는 보통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있으니까. 백업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최고 등급인 A1 등급을 줬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강원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채무 보증을 섰다가 채무 보증에 대해서 이제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디폴트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자체가 보증해서 최고의 신용 등급을 받았던 CP에서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보증한 CP들은 안전하냐? 라는 쪽으로 이제 불똥이 튀기 시작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자체 말고 중소형 금융회사들이 많잖아요. 제2금융권의 중소형 금융회사들이 여러 가지 비슷한 종류의 보증도 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CP들은 지자체보다 신용 등급이 더 낮은 중소형 금융회사들이 보증한 CP들은 그럼 괜찮느냐? 안 되겠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일시에 얼어붙어 버리는. 쉽게 얘기를 하면 한전발, 레고랜드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어떤 그 기업의 그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동결 상태로 되어버린 결빙 상태가 되어버린. 그렇죠. 시장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시장이 마비가 되어버리기 직전까지 그러면 가버린 그 거죠. 수많은 어떤 기업들은 지금 자금 조달에 완전히 경색 국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우 툭불 등급으로 그 통용되던 고기가 그 보니까 알고 보니 쥐고기였다라는 게 밝혀지니까 예를 들어 소고기 자체를 먹지 말자. 자, 여기서 쥐고기라고 하는 것은 쥐포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너무 극단적인 비유가 아니신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험사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일단 보험사 같은 경우들은 이제 재무 구조를 건전화하고 지급 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미래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급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급 여력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죠. 이 지급 여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겁니다. 무슨 증권이에요, 그게?
채권의 일종이 채권 이것도 채권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거예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 대신에 만기가 대단히 길고요. 만기가 기본적으로 30년, 길게는 50년도 갑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사니까요. 이게 채권이긴 하지만 약간 자기 자본 같은 성격을 가지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런 신종자본 증권의 발행에 있어서는 콜옵션이라는 게 조기 상환 제도 옵션이라는 게 부여가 됩니다. 아, 만기가 기니까. 만기가 기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발행 보험사에게 네.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 금리가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금리 변동 때문에 이제 회사에 다른 사정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기 상환 권리를 주게 되는데 대신에 이 조기 상환 권리는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난 30년을 기대하고 그렇죠, 샀는데 그렇죠. 갑자기 5년이 지나서 상환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기대 수익 아직 실현 안 했는데. 네, 왜 이렇게 됐어? 투자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조기 상환권 콜옵션이 실행이 되면 여기에 실행이 안 되면 보통은 그 스텝업 조항이라 그래서 가산 금리를 부여를 합니다.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발행 금리가 3.345%였나? 4.3%가 조금 넘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게 6.75%까지 올라가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행 기업들은 행사를 안 하면 굉장히 높은 금리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예외 없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5년이 지나면 상환을 해 왔던 거죠. 근데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를 해서 그러려면 다시 이제 또 차원을 발행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차원 발행을 하려고 봤더니 금리가 10%, 11%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금리에도 발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채권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해외도 지금 채권 시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또는 11%를 제시하더라도 발행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행사를 안 하면 6.75%의 이자만 계속해서 내면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게 싸다. 이게 더 싸다. 이렇게 해서 콜옵션 행사를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린 이게 거죠. 지금 뭐 흥국생명하고 DB생명 두 군데가 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실행을 했던 곳은 두 군데고요. 네. 앞으로 지금 신종자본증권이 여러 보험사들에 의해서 많이 발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5년, 그러니까 보통 이제 5년이 도래를 하면 콜옵션 행사 시점이 도래하게 되는 건데 다른 보험사들도 사실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될 겁니다. 야, 그러면 종합 정리를 해보죠. 그럼 이 채권 시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그럼 치달을 수가 있는 겁니까? 두 분이 전망하시기에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50조 원을 풀겠다. 그다음에 뭐 지금 다른 것도 많아요. 뭐 그러니까 그 채권 안정 펀드를 또 조성을 하겠다 등등 해가지고 뭐 어떤 보도에 보면은 결국은 한 200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정부가 이제 그 플러스 알파가 그럼 150조가 되는 플러스 겁니까? 알파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저 상황인 건데 여기서 이제 그 금융 패닉이라고 하는 상황은 사실은 초동 대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액수를 갖다가 이게 약속을 하고 이게 풀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떠한 원칙으로 이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바로 취하면서 채권 시장이 이제 패닉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확고한 태도를 정부가 취한다라고 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이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은 그 내년에 그 상반기 동안에 돌아오는 그러니까는 원래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CP 그러니까 1년 안에 그 만기가 돌아오는 그 기여보험이 있고 보통 회사채들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 만기로 돌아오는 액수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해요. 채권 시장 크기가 크니까. 그래서 이 경색 상태가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신용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년으로 넘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사태는 이제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죠. 일단 한 가지는 조금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채권 시장이 경색 현상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초입 단계의 경색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입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 절정기는 오지 않았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의 초입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오씨, 무서워라. 이게 네. 보통 보면 채권 시장은 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금리의 정점이 언제쯤일지를 예상해 보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기준금리의 정점이 과연 언제쯤 형성될 그렇지, 거냐. 그렇지. 연준의 기준금리 정점 가능성은 내년 1분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 내년 1분기 정도가 연준의 기준금리 정점으로 해석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점도 비슷하게 될 네,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계속해서 유동성은 말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준금리가 정점을 치고 나면 거기서 바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쉽게 말하면 고원 상태로 그냥 계속 이렇게 쭉 유지가 된단 예, 말이에요. 예, 예. 따라서 금리가 아주 높아진 시기에서 이 금리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 경색의 최고조는 기준금리가 정점을 이루고 난 뒤 6개월에서 9개월 사이 그 정도에서 자금 경색의 최고조가 나타날 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내년 1년 내내라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초입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예. 금리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보면 내년이 올해보다 나아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이 정점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그럼 뭐 부도 사태, 뭐 줄 도미노 뭐 이런 것까지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내년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야.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동 제스처가 되게 중요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고금리 상황은 상당 부분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점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금리의 인상률이 줄어든다는 거지 이 금리 자체가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때까지 이 고금리 상황은 그 설령 정점을 치더라도 그 고원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 시장은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는데 보통 이게 돈맥경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조금 좀 좋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돈맥경화라고 하는 건 동맥, 그러니까 큰 핏줄이 막혀가지고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라고 그러는데 신용경색은 사실은 그 심근경색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건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멀쩡한데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근데 심장에 있는 근육이 움직여줘야 이 전체 혈액이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심장도 근육이니까 심장 근육을 움직이기 위한 고기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는데 그 작은 혈관이 막혀버리면은 전체 피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심근경색이 되면은 몇 시간 안에 이게 뭐 뇌가 정지하기도 하고 뭐 신체가 멈추기도 하고 아주 급속하게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입 부분에서 요 심장 근육에다가 어떻게 혈액을 공급해가지고 채권 시장에 이 경색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상황은 당분간 계속이 될 테니까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심장의 근육이 어떤 체력을 키운다고 그럴까요?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지금 올해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경제는 김우빈에서 저번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잠깐 짚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채권 시장이 이렇게 이제 꽁꽁 얼어붙으면 또 그 여파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일단 부동산 시장으로의 여파는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부동산 사업들을 부동산 건설을 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자금원은 부채성 자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부채성 자금의 사실 대부분은 채권 시장 또는 CP 시장에서 넘어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개발 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사 올스톱 뭐 이런 상황이 또 연출되겠네요. 그런 상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또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축소를 해서 또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길게 본다면 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니 그러니까 저 뭐 부동산 시장이 이게 뭐 아주 극단적에서 망해가지고 값이 뛴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고. 공급량이니까 공급량이 줄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공급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수요가 줄어드는 게 훨씬 더 뚜렷하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나타나고요. 예.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다들 부동산 돈 빌려서 사시는 거잖아요. 누가 사요 지금 이렇게 네. 금리가 높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PF가 지금 그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이유가 그 전에 그 한번 우리가 그 김국민 시간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은 이게 무슨 담보가 있는 채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어떤 건설 기관을 계속 돈을 꿔서 메꾸고 이렇게 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채권 시장의 상황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또 좀 비유를 들자면은 이 절벽에서 절벽으로 이렇게 껑충 이렇게 점프를 하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점프에 성공을 하면은 이제 박수도 받고 뭐 메달도 따고 이러는데, 여기서 중간에 뚝 끊겨버리면은 그냥 사람만 죽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경색 때문에 만약에 엎어지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본전도 못 찾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파생되는 사태가 지금 제2금융권이 여기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우리 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들어가는 게 한 120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80% 정도는 제2금융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카드사, 그다음에 증권사, 그다음에 이 여전사라고 하는데,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위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또 우리나라 금융구조가 지금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금융지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사 하나 망한다고 해서 카드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금융지주사 전체의 위기로 갈 수도 있어요. 증권사 같은 정도까지 만약에 문제가 되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그 예민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그것이 부동산 PF로 어떤 연결이 되고, 부동산 PF가 얼어붙으면 여기에 그러니까 돈을 대줬던 다시 또 금융사로 여파가 가고, 그럼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금융권 전반의 어떤 위기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야기가? 지금 당장은 그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사실 연말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아마 많은 대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이제 버티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보통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금융회사들이 바로 부실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도 보통은 가지고 있는 유동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는 시기들이 있고요. 따라서 올해 안에 이제 대규모 금융회사의 부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낮다고 평가할 수가 지금 있습니다. 금융사 같은 경우 자기 자본 비율 이런 게 되게 높다면서요. 금융사 이게 증권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다가 그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얼마냐 이걸 갖다가 낮춰주는 적이 있는데 PF 익스포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4대 5대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에 이게 이 엑스포저가 자기 자본의 한 60% 70%가 돼요. 그 정도 됩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컨틴전트 라이어빌리티즈라고 해서 이제 그 우발 채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보증을 많이 서줘요, 증권사들이. 근데 이 보증을 서주는 액수들은 보통 대차 대조표에서 그 부채로 나타나지는 않고 이 각주를 달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빵꾸가 날 경우에 이게 채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주를 처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펑크. 빵꾸가 예. 아니라 펑크. 예.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무식한 걸 계속 써가지고. 근데 친근하긴 해요. 네. 예. 그래서 요걸 우발 채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채권 시장이 경색이 돼가지고 PF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엎어지는 그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우발 채무들이 진짜 채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PF가 그 자기 자본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냐를 갖다가 익스포저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적은 비율은 아니에요. 증권사들 상당 한 60% 정도가 여기 노출돼 있다.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뜰리는데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올해 말까지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회사들도 이 기업들도 이제 그 바보는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금이라든가 포지션을 상당히 강화해 놓고 준비를 좀 많이 해 놓은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올해 말까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고금리 상황이 계속이 되면은 이게 장사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올해보다도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어떤 준비를 잘 해두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차원에서. 자, 그러면 아주 단순 무식하게 최악의 상황과 최선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갈라서 말씀하시는 어떤 거 어떻게 그리면 되는 겁니까?
최선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잡히고. 진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주면 분명히 금융시장의 상황은 훨씬 나아질 겁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잡혀서 기준금리를 빨리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잡힌다는 소리가 안 들리던데요.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버티게 되면 그러면 중앙은행으로서도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플레이션 통제 이게 1번 순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고금리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고금리의 끝은 거의 확실하게 경기 침체란 말이에요. 네. 경기 침체가 되면 일단 시장에서의 유동성도 없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되면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게 되는 현금 유입조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양쪽에서 자금 유입이 다 줄어든다는 것을 그렇죠.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버텨낼 수 없는 특히 한계 상황에 이미 근처에 가 있는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조금 어두운 전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줄도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금융사까지 무너지는 이런 것까지도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은행의 건전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은행들은 오히려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예, 뭐 요즘 은행에 예적금 금리가 돈 엄청 벌린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은 지금 유동성이 더 좋아지는 네. 지금 이제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 금융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유동성에 이제 물론 이제 저 확실하게 타이트해지는 거는 느끼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중소형 금융회사 특히 이 금융권에 있는 중소형 금융회사의 위험도가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본격화될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조치가 이제 강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뭐 이제 금리 정책은 뭔가 한국은행에서 한다고 하니까 논의를 치고 정부가 지금 꺼내 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저는 제일 먼저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이 한국전력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전 문제부터 처리해야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구조를 보면은 내년이라고 그 채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채권 발행량이 줄어들 거라고 예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부채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야 기왕에 발행되었었던 채권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내년에 저걸 한다 하더라도 이걸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전 문제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시를 하고 여기에서 좀 책임 있는 얘기를 우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뭐 돈을 풀겠다,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옥석을 어떻게 가려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원칙으로 어떤 기업들을 우선 살려주고 어떤 채권들을 갖다가 지금 한국은행도 나섰어요. 이 회사채도 매입을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했는데 이걸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진행하겠으며 어떻게 하겠다라는 액션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이거든요. 또 쭉 두 분 말씀하니까 업계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좀 강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네, 일단 이제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시장 자체의 구조조정 능력은 보통 조금 퇴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다들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은 보통 이제 M&A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장이 나빠질 때는 그런 시장의 기능이 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아니, 없는 또 사람 거고요. 자르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정부가 지금 이제 구조조정 이슈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다시금 시장 상황에 맞게 정비를 하는 거는 그렇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가 경제 있습니다. 정책도 있지만 또 사회 정책도 함께 강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게 듣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에는 많은 경우 이제 실업 문제들이 항상 이제 거기 바로 그 문제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그 실업의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적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요.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죠. 아이고
그러니까 첩첩산중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이거밖에는 지금 뭐 저기 뭐 나오는 얘기가 없는 뭐 거죠.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걸 위안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잘리는 대상이 나면은 얘기가 그러니까 다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어렵다는데 더 어려워진다. 결국 뭐 이 얘기밖에 지금 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현실이 이렇다면 또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그 얘기 나온 김에 저기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했는데요.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마지막 포인트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거 정부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감세 기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그 미국하고 영국 사태예요. 영국 사태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이 두 개가 가장 대조가 되는 점은 증세하고 감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나라 매체에서 얘기할 때 자꾸 이걸 갖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보조금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것만 맨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법 이름이 왜 보조금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냐 이런 건데요. 맞아요. 예. 그죠? 예, 맞아요. 왜 그런 거냐?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 법안의 목표는요, 그 보조금이 아니고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증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증세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증세, 물론 그 돈 보조금을 해가지고 돈을 푸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향후 10년 동안에 들어오는 돈하고 증세를 해서 들어오는 돈하고 지출하는 돈하고의 차액을 3천억 달러를 만들겠다. 오. 3천억 달러를 갖다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법안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데 영국은 반대 기조로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에너지 보조금을 주는 동시에 감세까지 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국제시장에서 두드려 맞고서 지금 이제 총리 뭐 물러나고 이제 망신을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벌어지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증세 쪽을 취한 어떤 그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감세라고 하는 방식을 취한 경우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이 된다라고 했을 적에 어떤 쪽이 좀 더 현명한 정책일 것이냐라고 하는 건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2025년까지 계속 어떤 이제 건전 재정 그 감세라든가 건전 재정 기조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기민하게 좀 탄력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네. 이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이 진단했던 어떤 내년의 전망에 대비한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올해 초에 뭐 그러면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어떻게 다시 조정이 돼야 되는 건데 과연 될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주로 그 정부 재정 정책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금융권에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한국은행이 한다든가 금융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재정 정책으로까지 반영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체크 포인트도 이미 뭐다 도출은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 전국에서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좀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까지 좀 도출이 된 것 같고 오늘 경제는 김우빈은 이렇게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특별히 수고하셨고요. 홍기빈 소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